자, 이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면접원이 자유응답식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록할 때,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면접원이 기록하는데요. 면접 조사를 진행한 이후에 최종 응답을 기록한다. 1번이 그렇고요. 1번이 사실 틀린 답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응답자가 사용한 어휘를 그대로 질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에 포함시켜라. 같은 응답이 반복돼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자유응답으로 얘기하게 해놓고 그것을 그 자리에서 기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면접원이. 대부분은 자유응답 할 때 그 모든 응답 내용을 다 기록하는 게 맞고요. 그 자리에서 쓸 수 없을 때는 녹취를 해서 나중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2번, 3번, 4번이 좋은 답이고 1번은 나중에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현장에서도 이제 기록을 중요한 걸 기록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번이 가장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같이 볼 문제는 601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2차 자료에 관한 설명. 자, 우리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얘기할 때 2차 자료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경제적이고 우리가 좀 더 할 수 없는 어떤 대규모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2차 자료의 값을 인용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1번 2차 자료의 이점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고 2번 2차 자료는 조사 목적의 적합성, 자료의 정확성, 일치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정확도의 문제나 적합성의 문제는 항상 어긋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필요한 단위대로 있지 않을 수 있고 또는 얘가 1차 자료, 그러니까 1차 자료에서 수집되지 못한 자료로 보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료원이 최초에 공개된 자료원이 아니라 그 사람도 누군가를 인용한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죠. 3번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2차 자료는 당면한 조사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 조사 문제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8번을 같이 보죠. 대인 면접 조사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대인 면접 조사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대면하기 때문에 유연성 측면에서 가장 좋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장점도 있죠. 1번 연구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할수록 구조화된 대인 면접 조사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사실 대인 면접이 구조화된 면접도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도 있습니다. 비구조화는 우리가 탐색할 때 주로 쓰겠죠. 아직 연구 문제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비구조화된 것을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2번 대인 면접 조사는 우편 설문보다 질문 과정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인 면접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질문을 유연하게 할 수 있고요. 우편 같은 경우는 아예 면접자가 없으니까 2번이 옳은 것이죠. 그렇죠? 3번은 대인 면접 조사는 무작위적 오류를 증가시킨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작위적 오류는 일반적으로 어떤 랜덤하게 나타나는 예측하지 못하는 우연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우편 설문조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답률이 더 높은. 그래서 조사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 조사의 방법 중에 가장 응답률이 높은 것은 대인 면접 조사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하면 거절률이 좀 떨어지겠죠. 다음 문제는 602페이지의 11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의 얘기를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 개는 장단점이 서로 다르죠. 그리고 두 개가 보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는 어떤 통계적인 기법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고 질적 조사는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문제를 좀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사례로 틀린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1번 질적 조사는 사례 연구의 기록을 분석해서 핵심적 개념을 추출하는 것. 질적 조사입니다. 3번 양적 조사는 단일 사례 조사이긴 한데 청소년들의 흡연 횟수를 5개월 동안 주기적으로 기록한다. 그래서 이렇게 종단적인 연구를 하는 것도 양적 조사이죠. 3번 질적 조사 노숙인과 함께 2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관찰을 한다. 질적 조사가 되고 4번 초점 집단 면접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질적 조사의 대표적인 예가 되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603페이지 16번을 한번 가보죠. 다음의 조사 유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정치 성향을
정치 성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들이 성년이 된 후 10년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코호트를 구성하는 거죠. 코호트는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자, 코호트와 패널의 차이를 보죠. 패널은 불특정 다수일 때도 있고 혹은 특정한 특성을 가진 집단일 수도 있고 상관이 없는데 패널은 고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코호트는 특정 조건이 만족한다면 그들을 코호트로 구성해서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서 항상 고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500 명씩 새로운 표집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것은 코호트 조사입니다. 패널은 그 패널이 탈락되면 안 됩니다. 자, 604페이지에 1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 가설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업 가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할 때 경험적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설은 사회과학에서의 가설은 어떤 사회의 현상, 경험에 의해서 검증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설을 작업 가설이라고 합니다. 1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다. 교육 수준과 소득이라는 변수로 관계를 파악하면 되죠. 작업 가설 가능합니다. 2번, 21세기 후반에 이르면 서구 문명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것은 21세기 후반이 돼봐야 아는 거고 지금 검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작업 가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3번은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클수록 사회 갈등은 심화될 것이다. 그래서 계층 간 소득 수준과 사회 갈등 수준을 두 개를 비교하면 되고요. 4번 출산율은 도시보다 농촌에서도 높다. 도시와 농촌의 출산율을 비교하면 됩니다. 자, 22번으로 가보죠. 605페이지입니다. 단일 사례 연구. 자, 단일 사례 연구는 사례 연구가 있는데 이것이 한 가지. 단일 사례만 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깊게 그 사례에 대해서 들어갈 수는 있지만 1번처럼 외적 타당도가 높지는 못합니다. 즉 일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를 얼마나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지금은 일반화를 하기 어려우니까 외적 타당도가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단일 사례니까 뭔가 개입 효과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라든지 조사 연구 과정에 전체 참여한다든지 뭐 조직이나 지역사회 연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다 가능합니다. 자, 606페이지에서는 2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질문지에 질문 유형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귀하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유응답식 질문이죠. 다시 한번 나오지만 자유응답식 이 질문은 주관식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단답식 주관식과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객관식 문항. 이런 식으로 문학의 특징이 있는데 사실 자유응답식이 가장 무응답이 많아요. 왜? 쓰기 싫거든. 길게 뭐 왜 생각하십니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천차만별이죠. 없음, 모름, 혹은 무응답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러한 문항을 받는 이유는 뭔가 탐색적 연구에 적합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 연구자가 사전 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객관식을 만드는 게 연구자가 제일 어려워요. 왜? 사전에 지식이 많아야 보기를 다 줄 수 있거든요. 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 그럼 사람들의 특정 후보를 선택하는 이유를 전부 다 열거해 줘야 되거든요. 객관식에서는. 하지만 특정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천차만별이겠지. 타향할 거야. 그러면 그냥 자유응답식으로 해놓으면 연구자는 별로 안 힘들거든요. 나중에 분석할 때 힘들죠. 그리고 응답자에게 창의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이용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막 열변을 토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만큼씩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뭐 귀찮기도 하고 뭐 그다지 나는 이 말의 작성에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한 줄, 뭐 그냥 좋아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번 보죠. 정치 지도자나 대기업 경영자 등 조사 대상의 자의 명단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는 우편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편조사를 할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 겉봉투와 심지어 다른 참고 자료와 이렇게 같이 보내고 답은 별로 기대하지 않고 이럴 때 우편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조사본문 1의 마지막 30번 문제, 608페이지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수 실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실험 설계를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죠. 바로 실험실 설계와 이것을 순수 실험이라고 하고요. 현장 설계는 이제 유사 실험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장단점은 확실히 구별이 되죠. 지금처럼 순수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이 명확하게 구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실험과 통제 집단이 명확하게 구별이 된다. 무작위로 구별이 될 수 있다. 1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의 경우 그런데 주시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 사전에 한번 실험을 했기 때문에 시험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2번 순수 실험 설계는 학문적 연구보다 상업적 연구에서 주로 활용된다. 반대죠. 주로 학문적 연구로 활용된다. 현실에서는 어려우니까. 3번 통제 집단의 사후 설계는 결과 변수 값을 한 번만 사후에만 측정하는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사전에도 완전히 동일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4번 솔로몬 4단계 4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와 통제 집단의 사후 실험 결과 그거를 결합한 형태라서 통제 집단도 2개 그리고 실험 집단도 2개 이렇게 만들죠. 하나는 사전 사후, 하나는 사후에만 해서 각각 주시험 효과가 있었는지 사전 사후에 결과 변화는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조사방문 2의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같이 보죠. 사회조사에서 개념의 재정의가 필요한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념은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투와는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과 실제로 사회조사에서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동일한 개념도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뜻이 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 정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한 가지 개념이라도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번째는 개념과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개념이 전부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수 중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는 일부분이에요. 그렇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변수도 있고 서로 상관관계만 있는 변수도 있고 인과관계 혹은 관계는 관계인데 이게 무슨 관계인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32번 보죠. 자, 체계적 표집이 나왔어요. 우리가 체계적 표집은 쭉 나열을 하고 지금 총 몇 개냐면 집단의 크기가 100만 명이래요. 이 중에서 등간격으로 추출하는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은 최초의 사이클에서 첫 번째 뽑을 때는 그 숫자는 랜덤하게 뽑을 것 이것입니다. 100만 명이고 표본 크기가 1000명일 때 다음 중 가장 적합한 표집 방법, 체계적 표집 방법으로 먼저 단순 무작위 1000명을 뽑아서 그 중에서 편중된 표본은 제거하고 그것을 대체하는 표본을 다시 뽑는다. 이게 체계적 표본 방법은 아니죠. 최초의 사람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에 1000번째 사람을 고른다. 바로 이것이 맞죠. 100만 명이 분의 1000 이렇게 하면 1000이 되나요? 1000번마다 한 명씩 뽑는 거죠. 등간격이 1000 간격이고요. 그 대신 1번부터 1000번까지는 랜덤하게 뽑아서 뭐 597번, 그럼 1597, 2597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34번을 가보죠. 질적 변수와 양적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또 나왔습니다. 질적 변수는 우리가 속성의 값을 나타내는 수치. 그래서 대표적인 변수로 명목 척도가 질적 변수죠. 그래서 1번, 2번 나와 있어도 이것은 양적인 숫자가 아니라 구별을 위한 어떤 변수이고 수치의 크기가 의미가 없다. 질적 변수는. 양적 변수는 측정한 속성 값을 연산이 가능한 의미 있는 숫자로 나타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거 가능하고요. 양적 변수는 이산 변수일 수도 있고 연속 변수일 수도 있다. 맞는 얘기고요. 자, 4번은 몸무게가 80kg 이상인 사람은 1로. 얘는 80kg 이상. 그다음에 2는 몸무게가 80kg 이하인 사람이래요. 뭐 미만이겠죠. 한쪽이 이상이면 한쪽은 미만. 자, 이렇게 1과 0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몸무게 자체는 질적
변수가 아니라 양적 변수이지만 그룹을 나눈 거죠. 80kg 이상 미만. 그래서 1과 제로로 구별한 것은 양적 변수를 질적 변수로 변환시킨 것이죠. 문제가 반대예요. 자, 35번을 보죠. 특정 지역의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A구역에 살고 4분의 3은 B에 산대요. A, B 두 구역은 60%가 고졸자고 40%가 대졸자라고 한대요. 두 구역의 할당 표본을 1000명으로 제한한다면 A구역은 고졸과 대졸 각각 몇 명씩 조사해야 되는가? 할당표를 만들어 보면 되죠? 간단해요. 자, A와 B 지역은 각각 인구가 지금 4분의 1, 4분의 3이에요. 모집단은 모르지만 A가 25%, B가 75% 살아요. 우리는 지금 1000명을 할당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는 250명, 여기는 750명 할당이 되는 거겠죠. 1000명을 할당할 거고. 자, 그 A 지역에 할당하는 이 1000명은 다시 고졸이 60%, 대졸이 40%예요. 그렇다면 250 중에 60%는 고졸에, 그리고 40%는 대졸에, 그래서 고졸자 150, 대졸자 100명을 조사하면 된다. 간단하죠? 자, 610페이지에 38번 보죠. 척도 구성 방법을 비교 척도 구성, 비비교 척도 구성으로 구별을 해보자. 그럴 때 비비교 척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비교 척도는 뭐냐면 비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거 뭐 있나요? 쌍대 비교. 쌍대 비교는 쌍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A와 B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골라라. 순위법, 순위 매기는 거예요. 얼마나 비교해요. 자, 연속평점법은 특정한 한 항목에 대해서 A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만족해? 라고 물어보고 1, 2, 3, 4, 5 점수 매기게 하는 거죠. 얘는 누구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평가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비교 척도 구성입니다. 자, 고정총합법은 전체 항목을 고정 100점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점, 얘 30점 이렇게 점수 매기는 거니까 역시 비교하는 거죠. 자, 40번으로 가보죠. 다음 설명에 포함되어 있는 타당도 저해 요인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타당도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외생 변수들이 있고요. 저해 요인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건지 보면 되죠. 학생 50명에 대해서 학습 능력 검사를 한대요. 학습 능력이 최하위권인 학생 10명을 선정해서 학습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사후 검사를 했어요. 10점 만점에 평균이 3점이 향상됐어요. 자, 우리가 얘네들을 가지고 A라는 사람을, A 집단을 가지고 뭔가 실험을 했어요. 지금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이 독립변수 X죠. 그랬더니 성적이 향상됐어요. 성적 Y가 향상이 됐어요. 3점이나 향상됐어요. 와, 이거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 프로그램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뭔가 타당도가 뭐가 문제일까? 1번 역사적인 요인. 자, 역사적인 요인은 뭔가 그 실험하는 기간 동안 무슨 일인가가 일어난 거예요. 우연히 뭔가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런 것이 지금 있어 보이진 않죠. 2번 실험 대상이 변동됐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실험 대상을 선정할 때도 그냥 최하위권인 학생 선정한 거예요. 자, 뭐가 문제인가요? 바로 얘는 3번이 가장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학습 능력이 최하인 아이들이 한 번 시험 봐서 3점이 올랐다고 해도 다시 시험을 보면 다시 원래 성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남아있는 바로 통계적 회귀 현상이 우리가 염려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1번 보죠. 새로 개발된 주관적인 피로감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와 이미 검증되고 통용 중인 주관적 피로감 측정 도구 결과를 비교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타당성을 얘기할 때 타당성은 기본적으로 내적인 타당성 얘기를 가장 많이 하죠. 그래서 내용 타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개념적인 타당성이 있고 기준 타당성이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특정한 그 피로감 측정 도구를 이미 개발을 했죠. 그 개발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개발한 것의 결과를 또 다른 정말 검증돼서 얘 써도 돼 하는 그 타당 피로도와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예측 타당성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니까 그건 아니고, 판별 타당성은 서로 다른 개념을 판별할 수 있느냐니까 그건 아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검증된 결과, 이미 얘는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어 있는 상태죠. 이미 검증된 도구로 검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가 개발한 척도로 과연 이것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즉 현재 상태를 얼마나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인가 해서 동시 타당성에 가장 적합한 답이 됩니다. 자, 612페이지로 가서 44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표본 오차에 관한 설명 맨날 나오네요.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늘어납니까? 줄어들어요.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에 발생되는 오류를 말한다. 그래서 표본 오차의 크기를 얘기하면 우리가 모평균이 10이고 표본 평균이 8.5다. 그러면 표본 오차는 1.5만큼 난다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샘플링 에러라고 얘기할 때 모집단과 표본의 차이,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개념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조사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확산되어 발생할 수 있고요. 훈련 부족으로 인해 각기 다른 조사 연구의 모든 과정에서 확산되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조사원의 훈련 부족으로 인해서 성격에 수집되는 경우는 표본 오차가 아니라 비표본 오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본 오차 자체는 이미 내가 표본을 조사했다는 그것만으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사 연구 과정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차들, 조사원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비표본 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613페이지에 47번으로 가보죠. 그렇다면 표본 크기는 어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본 크기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허용 오차 분의 신뢰 수준의 신뢰 계수, 그리고 표준 오차, 표준 편차, 이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뢰계수 한쪽 2분의 알파가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계산식도 그렇지만 관계를 잘 보죠. 표본 크기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 일단 허용 오차에 영향을 받습니다. 오차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 오차가 크면 오차 좀 더 있어도 돼. 5% 아니고 10%도 돼. 그럼 표본의 크기는 좀 더 작아져도 됩니다. 오차와 표본 크기는 반비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허용 오차가 클수록 표본의 크기는 작아져도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조사하고자 하는 변수의 분산값, 바로 변수가 막 들쭉날쭉해요. 그렇다면 표본도 당연히 커야겠죠. 분자에 있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변수가 편차가 심하면 당연히 표본도 많이 뽑아줘야 됩니다. 추정치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표본 역시 높아져야 됩니다. 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확률 표본은 그러나 예상과 시간을 고려해서 조사자가 표본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614페이지에 48번으로 가보죠. 합성 측정의 유형 중 하나고 누적 스케일이다. 자, 우리가 누적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결과값이 누적이다. 그 얘기는 척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단일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내가 1부터 10점까지 있는데 여기를 표시했다. 6점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오케이. 다 허용한다는 개념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보가더스 척도도 그렇고 거트만 척도도 그렇고 누적 척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한 시점에 응답을 했으면 그것보다 더 약한 정도는 전부 다 동의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누적 스케일입니다. 측정에 동원된 특정 문항이 다른 지표보다 더 극단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열성을 부여해서 내가 더 높은 서열을 선택하면 그거보다 더 낮은 서열은 전부 다 인정한다라는 뜻인 거트만 척도, 그리고 사회적 거리감 척도인 보가더스 척도. 그렇죠? 615페이지 52번을 보죠. 다음 중 대한민국 불법 체류자처럼 일반적으로 쉽게 접근하기 힘든 대상은, 우리가 눈덩이 표본 추출법으로 해서 불법 체류자 한 명을 컨택했으면 그들에게 비슷한 상황의 사람을 추천받는 거죠. 53번도 같이 보죠. 다음 사례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체중계를 이용해서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항상 2.5kg이 더 무겁게 측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체계적
체계적 오차는 타당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가 체계적 오류인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잘못 측정하는 거예요. 늘. 지금 몸무게가 늘 잘못 측정돼 있죠. 왜? 저울 자체가 잘못돼 있으니까. 측정 도구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 비체계적 오류는 우리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신뢰성 얘는 무작위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떨 때는 발생하고 어떨 때는 발생하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타당도는 늘 문제가 발생하는 게 타당도입니다. 지금은 몸무게를 측정했는데 항상 2.5kg이 낮게 나타난대요. 타당도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신뢰도는 높죠. 왜냐? 늘 일정하게 결과가 나오니까. 늘 공부를 못하거나 늘 잘못되면 일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자, 616페이지로 가서 57번을 보죠. 지금 역시 측정 오류에 관한 거 같이 연속되는 문제입니다. 1번, 편향에 의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바로 바이어스를 우리나라 말로 편향 또는 편의,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체계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몸무게가 항상 고장나 있는 겁니다. 그럼 항상 잘못되니까. 2번, 무작위 오류는 측정의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를 저해하게 되고요. 3번,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더라도 체계적 오류를 줄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예.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사용하면 체계적 오류는 당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측정자, 측정 대상, 일관성이 없어서 생기는 오류를 비체계적 오류라고 한다. 59번 같이 볼까요? 사회과학에서 척도를 구성하는 이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측정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변수에 대한 질적 측정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쨌든 숫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뭐 척도를 5점 척도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무 분할 척도 무슨 척도 나오는 게 뭔가 점수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60번 층화 표집과 집락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요. 층화 표집은 모든 부분 집단에서 층을 나누면 전부 다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집단에서 층을 만들어서 어쨌든 모집단에 비례하든 그렇지 않든 표본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락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으로 나눠서 그중에 일부만을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모집단은 하나의 집단이 아니라 다수의 동질적 성격을 갖는 집단으로 분류하게 돼서 그중에서 일부를 추출하게 되고요. 3번 집락 표집은 부분 집단 내에 동질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질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층화 표집은 그 대신 집단 간, 층화는 집단 간에는 이질적입니다. 하지만 집단 내에서는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층을 나눠서 그 내에서는 누가 뽑혀도 비슷한 성격을 가진다라고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이제 사회통계 문제를 보죠. 618페이지에 62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62번은 조금 문제가 복잡한데 복잡한 게 아니라 짜증나게 문제를 만들어놨는데 어느 공장에서 일주일 동안 생산되는 제품의 수 X는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15래요. 자,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15 하면 우리 맨날 떠오르는 게 정규분포인가? 그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냥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15래요. 또 표준 편차도 아니고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 공장에 일주일 동안 생산량이 45개에서 55개 사이일 확률의 하한을 구하면 확률은 최소한 뭐 이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정규분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확률 구하는 게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까지 있는 그 범위의 확률 구하는 거 바로 체비셰프 부등식이 떠올라야 되는데요. 자, 체비셰프 부등식은 평균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K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K 표준 편차.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X 값이 평균 마이너스 K, K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평균 플러스 K.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은 최소한 1-K제곱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서의 K는 1보다 커야 돼요. 이러한 체비셰프 부등식을 생각한다면 하한을 구할 수 있겠죠. 하한이라는 의미가 크거나 같다니까 같을 때가 하한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채비셰프를 떠올리려면 평균은 지금 50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K를 몰라요. K를 몰라요. 안 나왔어요. 표준 편차는 루트 15죠. 루트 15. 그렇죠? 분산이 15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K 이게 범위가 뭐냐면 바로 45에서 55 사이래요. 그러니까 50 플러스 K 루트 15는 55고 50 마이너스 K 루트 15는 45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가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K 값 구할 수 있겠죠. 넘겨보면 되죠. 55에서 50을 빼고 K 값을 해봤더니 K가 대략 1.29 정도가 나온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K 1.29 표준 편차 안에 들어갈 이 확률은 최소한 1-1.29의 제곱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뜻이에요. 계산을 해보면 약 0.4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5분의 4. 네. 자, 65번 보죠.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 응시생 500명의 통계 성적의 평균 점수는 70이고 표준 편차는 10점이다. 통계학 성적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성적이 50점에서 90점 사이인 응시자는 약 몇 명인가? 굉장히 요즘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인데요. 500명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고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점수가 몇 점과 몇 점 사이냐면 50점에서 90점인 그러한 사이의 학생은 몇 명인가? 이거예요. 자, 이제 Z로 바꿔보죠. 표준정규 변수로 바꿔봅시다. 50. 나의 평균이 얼마냐면 70점이고 표준 편차는 10점이에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n 이꼴 500명이라며 표본의 크기 루트 n분의 10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거 표본 아니죠? 이거 표본 아니에요. 모집단이에요. 모집단. 그렇죠? 사회분석사 응시생 500명 전체 인원이에요. 전체 인원이기 때문에 표본 뽑지 않았어요, 우리. 그래서 표본 평균으로 할 필요 없어요. 얘는 그냥 전체 모평균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루트 500분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여기는 90 마이너스 70 10. 그러니까 Z는 그냥 X 마이너스 뮤 시그마로 나눠준 이 값입니다. 자, 이제 Z값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된대요. 마이너스 2와 2 사이. 자, Z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0.977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대략 여기가 0.9772인데 그럼 여기는 약 0.23%, 2.3%. 여기도 마이너스 2와 2 사이니까 2.3%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약 500명의 95.44%가 되겠네요. 여기만 보는 거니까. 여기가 95.44% 정도가 되고요. 그럼 500명의 95.44%는 대략적으로 지금 477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였고요. 자, 620페이지에 69번을 보죠. 어느 회사는 노조와 협의해서 오후에 중간 휴식을 20분으로 정했는데 총무과장이 더 많이 노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이 노는 것 같다. 바로 우측 검정이고요. 1000명 중에 25명을 뽑았어요. 표본으로 추출했어요. 이것은 표본을 뽑았기 때문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해야 되죠. 자, 게다가 지금 주어진 실내계수, 주어진 값을 보니까 검정 통계량의 값을 보니까 소표본이라서 T 검정을 해야 되나 봐요. 자, 그러면 지금 X반은 표본 평균은 22가 나왔고요. 그렇죠? 22가 나왔고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요. 3분으로 주어졌고요. 표본은 25명을 뽑기로 했어요. 자, 규모가설은 야, 휴식 시간 20시간이야. 그거 지키는 거 아니야? 이거고, 뭔 소리야. 지금 더 놀고 있어. 20보다 커! 라는 우측 검정을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가설 검정을 해보죠. 그럼 t 통계량을 계산해 보면 x바 마이너스 뮤를 루트 n분의 s로 가면 되고요. x바 22, 자신의 평균 규모가설에서 얘기한 20. 지금 25명 뽑았고요. 그때 표준 편차 3 이렇게 돼서 검정 통계량 t는 지금 3.33이 나온대요. 자, 이것은 유의수준 5%의 우측 검정이 되는데 그때 t 통계량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졌듯이 1.711이 돼요. 자, 그거보다 크죠? 따라서 규모가설은 기각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은 1.711보다 크고 규모가설은 기각된다. 1번, 2번은 다 틀렸고요. 3번, 그래서 종업원의 실제 휴식 시간은 규정 시간보다 더 길다, 더 크다. 왜? 규모가설이 기각됐으니까 대립가설이 주장될 수 있겠죠. 자, 2018년도에 나왔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621페이지 70번이에요. 평균과 분산, 평균은 뮤로 주어졌고 분산이 16인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100인 확률 표본의 평균을 x바라고 하자. 자, 지금은 규모가설은 뮤 이꼴 8이냐. 자, 얘가 특이하게 규모가설이 뮤가 8이냐? 이건 많이 봤는데 대립가설이 보통은 뮤는 8이 아니다. 뭐 8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대립가설이 뮤는 6.416이라고 나왔어요. 드물게 8이 아니라 또 다른 값이 주어졌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검정을 위해 기각력을 표본 평균이 7.2? 72? 예, 7.2군요. 7.2보다 작다라고 할 때 제1종 오류와 제2종 오류를 범할 확률은 제1종 오류는 5% 아니에요? 아니고 이렇게 주어지면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자, 지금 제1종 오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규모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설을 기각할 확률입니다. 이것이 제1종 오류인데 우리가 임의로 5%라는 유의수준을 주어진 것 뿐이에요. 자, 지금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H0가 사실이라는 거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언제 기각이 되냐면 7.2보다 작을 때 기각이 된대요. X바가 7.2보다 작은 때 확률을 구해보죠. 자, X바가 Z로 바뀌어요. 그러면 7.2라는 것이 나오고 규모가설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가설 8을 써주고요. 루트 몇 개죠? 100인, 크기가 100인.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모르겠고 분산이 16인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루트 100분의 표준 편차 4 이렇게 되죠. 자, 계산을 해보면 Z값이 누구보다 작다라고 나오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 여기죠. 그쵸? 이 확률 주어졌나요? 지금 보면 Z가 2보다 작을 때가 0.977이라고 하니 이 확률이 0.977이라고 하니 여기는 0.023이 될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0.023이 될 거고요. 그렇죠? 오른쪽 꼬리의 확률은 2보다 클 때 확률이 0.023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확률도 0.023. 이것이 제1종 오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0.05 아니고 직접 계산했기 때문에 0.025. 자, 이제는 제2종 오류가 문제입니다. 자, 제2종 오류는 어떤 오류냐면은 비슷한데 베타라는 제2종 오류는 규모가설이 거짓이에요. 규모가설이 거짓일 때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는 확률이에요. 이게 제2종 오류죠. 자, 그럼 앞에 거와 비슷하게 가봅시다. 앞에 거와 비슷하게 가봐요. 규모가설이 기각인데 기각을 못하는 경우는 기각력이 아니라 기각을 못하는 7.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Z값도 7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8이 아니라 지금은 규모가설이 거짓이고
대립가설이 사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8이 아니라 6.416으로 바뀌어야 돼요. 자, Z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것이냐면 1.96보다 크다가 되네요. Z가 1.96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1.96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숫자죠. 1.96보다 클 때 여기의 확률은 2.5%. 따라서 베타가 제2종 오류의 확률은 0.025. 2번이 답인데요. 쉽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622번 보죠. 622페이지 보죠. 73번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철물점에 10가지 길이의 못을 팔고 있고요. 못의 길이가 총 10개가 나열되어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못 중에 10%는 4cm, 15%는 5cm, 53%가 5.5cm이면 최빈수는 5.5. 뭐 볼 것도 없죠. 간단한 문제라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76번을 보죠. 변수 x와 y에 대한 n개의 자료가 있는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적합시키는 경우 잔차에 대한 성질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잔차의 평균은 제로이기 때문에 잔차를 모두 더하면 제로고요. 그 다음에 잔차와 기대값과의 곱의 합은 제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x와 2가 독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공분산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곱의 기대값에서 각각의 기대값을 뺀다라고 얘기해요. 뒤에 문제도 하나 볼 거예요. 자, 그런데 xy가 독립이면 코베리언스 제로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x와 2라고 생각하면 x와 2 그러면 얘는 x와 2니까 이게 제로가 되겠죠? 곱한 게? 왜냐하면 2의 기대값이 제로니까. 그래서 곱의 기대값 역시 제로가 돼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x를 통해서 우리는 y 햇을 예측하죠. y를 정확하게 예측 못하고 y 햇을 예측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처럼 y 햇과 2의 곱인 4번도 기대값 제로예요. 그런데 실제 y와 2는 곱이 제로가 아닙니다. 자, 624페이지래요. 넘어가서 78번을 보죠. 분산 분석의 기본 가정이 아닌 것은 이라고 얘기했어요. 각 모집단에서 반응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반응 변수는 결과 변수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독립 변수는 F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했는데 분산 분석에서의 독립 변수는 그냥 범주형 변수예요. 그렇죠? 분산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으면 이 세 개 집단이죠. 집단. 그 집단 간 차이가 있는가, 평균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는 거죠. 이게 분산 분석이거든요. 여기서 집단에서 나오는 이 값들은 얘네들은 연속 변수이면서 반응 변수라고 얘기하는 연속 변수이면서 어떤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는데 집단 간은 그냥 명목 변수예요. F 분포를 따르는 거 아닙니다. F 분포를 따르지 않나요? 그것은 나중에 검정 결과를 F 검정으로 하는 거지 독립 변수가 F 분포를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응 변수의 분산은 모집단에서 동일하고 관측값들은 독립적으로 관측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625페이지 82번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으로부터 10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이 75.76에서 165.24로 나왔어요. 모평균의 추정치와 추정량의 표준 오차를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신뢰 구간이 먼저 나왔어요. 모평균이 지금 75.76에서 165.24로 먼저 나왔어요. 자, 모평균의 추정치는 당연히 표본평균입니다. 표본평균은 안 나왔는데 표본평균은 언제나 신뢰 구간의 정중앙이죠. 그래서 75.76과 165.24의 중간점이에요. 그래서 표본평균은 지금 120.5. 네.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량의 표준 오차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추정량의 표준 오차는 간단하죠. 우리가 신뢰 구간을 추정할 때
임의로 10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한 모평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120.5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T통계량의 변수, 자유도 9인 T통계량의 변수, 그리고 얘 같은 경우 지금 95%의 신뢰 구간이니까 0.025가 되는 T 값, 거기다가 추정 오차죠. SX바가 들어갈 텐데요. 자, T통계량 주어졌어요. 문제에서 주어졌죠. 2.26가 주어졌어요. 그쵸? 우리 모르는 거 얘 모르죠. 표준오차 몰라요. 플러스라면 165.24, 마이너스라면 75.76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626페이지에 85번 보죠. 자, A와 B가 있어요. 지금 A와 B가 있을 때 조건부 확률까지 주어졌네요. 어렵지 않아요? A는 0.49, B는 0.1이에요. 그런데 A가 조건일 때 B의 확률은 0.4래요. 그렇죠? 반대로 B가 조건일 때 A의 확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A 교집합비를 구할 수 있죠. 자, A 교집합비는 여기가 0.4니까 어디 숫자가 지금 잘못됐죠? 0.4, 0.2, P 0.16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이 값에 대한 것에 A 교집합비를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A 교집합비가 나오면 나중에 PB와 함께 A 교집합비가 지금 들어가 주면 되죠.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네, 알려진 확률에 의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A 교집합비가 0.4니까. 자, 89번 보죠. 다음 분산 분석에서 상품 포장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이 미치는 곳을 보기 위해서 4곳의 가게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이다. 잔차 평균 제곱값 얼마인지 어렵지 않죠?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됩니다. 자, 92번 문제 좀 보죠. 92번은 사실 중복 조합 문제인데요. 사과 10개를 5명의 어린이에게 중복해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복 조합은 5명의 어린이가 10개를 받는다 해서 이렇게 식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사실은 컴비네이션으로 바꿔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식 정도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가능하죠. 그렇죠? 93번을 볼게요. 629페이지에. 지금 자동차 영업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실시 이전과 이후, 바로 이것은 우리가 대응표본, 상대 대응표본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새로운 영업 전략의 판매량 증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영업사원을 10명을 가지고 했을 때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전후에 차이값을 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5와 8이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쭉 차이가 나는 이 값들을 가지고 우리는 분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값을 봤더니 평균이 마이너스 1.7이 평균이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2.82가 된대요. 자, 이 값을 가지고 T통계량을 계산해서 마이너스 1.905가 됐고요. 규모가설을 기각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후를 비교하는 쌍체 비교, 대응 비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문제 다시 풀어볼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 631페이지에 우리 100번 문제 같이 보죠. 아파트 평수 및 가족수가 난방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대요. 자, 지금 상수, 평수, 가족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것만 보면 각각의 회귀 개수의 결과를 보면 추정된 회귀식은 비표준화된 개수 베타 읽어주면 되죠. 바로 회귀식을 써보면 y-햇은 상수 39.69 플러스
평수 x1이라는 것에는 3.37 그리고 x2 가족수는 0.53 이렇게 회기식이 만들어집니다. 1번은 맞는 얘기고요. 자, 유의 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P값이 지금 0.05보다 작은 평수죠. 평수. 그렇죠? 하나는 0.009가 됐고요. 그렇죠? x1은 x2는 0.090 P값. 그래서 P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작아야지만 우리는 유의한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족수가 주어질 때 난방비는 아파트가 한 평 켜질 때 이 평수죠. 자, 3.37 또는 0.53이라는 이 기울기는 하나의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종속변수 y가 3.37만큼 변한다는 뜻이고 이 같은 경우는 0.53만큼 변한다는 뜻이 되겠죠. 아파트 평수가 30평이고 얘가 30평이고 가족 구성원이 5명이면 난방비는 계산을 하면 143.44가 된대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우리 2018년 이제 마지막 3회차 기출문제에서도 또 다른 유형 풀어보면서 정리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고 3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